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2박 4일간의 일정 동안 원전 동맹을 비롯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듭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앞선 나토 순방 이후 2달 만에 출국으로 이번 해외 방문의 키워드는 원전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됐기 때문인데 일단 내년 최종 계약까지 따내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이제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체코 대통령 총리와의 회담부터 공식 만찬, 원전 관련 공장 시찰 등 각종 일정을 소화하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이른바 원전 동맹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을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전을 고리로 한 양국의 협력 의지는 경제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50여 개 기업 경제사절단과 함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다수 MOU를 체결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한체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첨단 기술 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 해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날짜가 잡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오는 24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체코에서 다녀온 직후 당 지도부를 불러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내년도 증원부터 조정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2025년 증원은 조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잡혔다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당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만찬 연기의 배경이란 해석이 나왔던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이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동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 당정 만찬 회동,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처리를 벼르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로 잡힌 만찬 얘기부터 좀 해보죠. 아무래도 의정 갈등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관심이겠죠?
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일단 잡았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쟁점 현안 중에서도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즉 의료계 설득 방안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까지 열어두고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하는 반면 정부는 내년도 증원만은 확정된 사안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까지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될지가 주목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만찬 회동을 계기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와 대화의 여지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현재 당정 지지율이 동시 하락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야당과 의료계를 설득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원내일당인 민주당에 더해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쟁점 법안들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오늘 본회의는 확정된 셈입니다. 논란이 되는 4개 쟁점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네 번째 본회의에 올라가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를 맺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염두에 두고 본회의장을 지킬 당번을 미리 짜두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도 궁금한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하는 건가요? 네, 법 처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소수 여당 입장에서 고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긴 한데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우 의장과 야당의 법안 상정 의지가 강하자 20분 만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대응 수단을 고민해보겠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애초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쟁점 법안을 일주일이나 앞당기는 건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해달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특히 김여사 특검법은 오직 대통령 부부 망신 주기 악법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보이콧 여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여당 지도부는 오후에 열릴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21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을 내리 필리버스터를 해온 데 대한 피로감, 즉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일부 시각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계 쟁점 법안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3박 4일 동안 반대해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과 함께 내륙 지역으로 보이는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까지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중등 사거리 320km의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의 폭발 위력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사일 명칭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라고 밝혔는데요. KN-23으로도 불리는 이 화성 11형의 개량형으로 해당 미사일 시험 발사는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에도 시험 발사를 한 뒤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7월 안에 추가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사거리를 달리해서 이번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은 전투 응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국가의 제일 중대사가 되어야 한다며 핵무력 증강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시험 발사와 함께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mm 저격수 보총과 5.56mm 자동 보총을 비롯한 저격 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 공개했던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 발사도 별도로 탐지했었다며 내륙으로 향한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4.5톤급 초대형 탄두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이 160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북부와 서울에 30여 개가 떨어졌고 현재 공중에 식별되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내용물은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였다며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이번까지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 21차례입니다.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우정 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심우정 총장 취임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심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중대범죄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이런 중대범죄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심 총장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며 신속 정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은 검찰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검찰 구성원이 모두 같을 거라며 민생범죄 대응 강화도 강조했는데요. 마약과 전화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생범죄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 협력을 강조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심 총장은 취임 초부터 적잖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전임 이현석 총장이 끝내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처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야권의 거센 반발에 또다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나 검사 탄핵 소추 등 정치권의 압박으로 벌어진 검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인하 확률을 65%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35%로 보고 있습니다. In light of the progress on inflation and the balance of risks,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리며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이어갈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이어가던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끝내고 고용과 성장률 관리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던 한미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출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인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beg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 a more neutral stance, we are not on any preset course.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이번 빅컷 금리 인하가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에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빅컷이 경기 둔화 때문이라는 해석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 첫날 우리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9% 하락한 영향에 반도체주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예상대로 미국이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불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선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매도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출발은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0.75% 오른 2594.67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하락으로 전환했고 이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외국인이 9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며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가 7% 급락 중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9%, AMD가 1.7%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71% 오른 738.41로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조금 전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32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334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에 정책금리를 인하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오늘 아침 7시 F4로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공조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이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개통 첫날을 맞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가 한때 먹통이 되면서 일선 수사기관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차세대 킥스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생겼다며 장애가 생긴 서버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킥스 접속 장애로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접수 등을 수기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연날리기를 하다가 실종된 80대 남성이 1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시흥시 갈대숲에서 동호 회원들과 함께 연싸움을 하던 A씨가 끊어진 연을 찾으러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뒤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인 오늘 아침 7시쯤 농수로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시 성남동 한 병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환자 1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대전시 신일동에서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폭염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전국에 가을 장마가 시작되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상에서 비가 내리며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내륙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할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늦더위가 꺾인다지만 오늘은 여전히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데다 날씨도 무더워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이 더워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약한 바람이 간간히 불고는 있지만 공기는 9월답지 않게 후덥지근합니다. 시민들도 가벼운 옷차림에 한 손에는 양산이나 차가운 음료를 든 모습인데요. 추석 연휴가 끝난 데다 날씨까지 뜨거워 얼굴엔 모두 지친 기색들이 역력합니다.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 여름 진짜 정말 많이 더웠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꺾이는 듯한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가을에 느껴보지 못한 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최고 33도에서 35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가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되는데요. 9월 중순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된 지난 8일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했는데요.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요.
노숙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리 순찰과 건강 상담도 진행하고 냉방과 응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운 곳에 오랜 시간 머물면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져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길고 긴 무더위에 전국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온열 질환자 3,500여 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는데요. 이는 최악의 무더위로 기록됐던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방심하지 마시고 특히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어지럽거나 숨이 가쁘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히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추수철을 앞둔 농가에서는 여름 못지않은 무더위에다 늘어난 병충해까지 이중고를 겪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청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누렇게 물든 벼의 모습이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느끼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9월이 아니라 마치 8월 한여름처럼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제가 여기서 도로 표면 온도를 한번 재보면요. 도로가 아니라 농가의 흙 부분을 재보면 흙 부분인데도 무려 40도가 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한창 바쁜 시기에 이런 늦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농민들도 대부분 더위를 피해 논밭을 떠난 상태인데요. 단순히 날만 더운 게 아니라 실제로 농산일에도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때쯤 찾아오는 해충이 벼멸구와 홍명나방인데요. 취재진이 만나본 농민들, 평년보다 개체수가 훨씬 늘어난 것 같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방제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개체수가 많은 데다가 무더위도 이어지다 보니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곳 청도 일부 지역엔 추석 연휴 기간 수돗물이 아예 끊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요. 역시 무더운 더위에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돗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됐지만 무더위 속에 제대로 씻지도 못한 농민들의 불편은 컸습니다. 때늦은 이번 무더위 주말쯤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항상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고 더운 시간엔 야외 작업 되도록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청도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무선호출기 수천 대가 폭발한 레바논에서 이번에는 무전기가 또 잇따라 터지면서 400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레바논에서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다음 날 남부주의 주도인 시돈 한복판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휴대기기가 연쇄적으로 터졌는데 이번에는 무전기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삐삐가 터진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يعني الأجهزة سواء البارحة البيجر أو الأجهزة اللاسلكية اليوم هي موجودة بيد وحدات إدارية ذات طابع لوجستي أو خدماتي وهذا بالتأكيد له تداعيات إنسانية أخلاقية وبالتأكيد يعني الموضوع العسكري يعني موضوع مختلف تماما. 레바논에서는 전날 삐삐 연쇄 폭발로 12명이 숨지고 약 2,800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n effective control of civilian objects, not to weaponize civilian objects. That should be a rule that everywhere in the world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성명을 통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폭발 공작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만찬 회동 날짜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태기를 한 건데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원래 잡혔다가 예.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좀 미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번에 체코 2박 4일 네. 갔다 오자마자 이제 만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이제 아마 의료개혁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텐데 뭐 제 생각에 대통령실과 마치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예. 언론이 보도하지만 예.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녁을 못 먹을 만큼의 갈등이 아니다. 예.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짜를 빨리 잡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추석 연휴 전에 관저 만찬이요. 친한계가 쏙 빠진 관저 만찬으로 한동훈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속보가 나온 것은 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뭐 보여주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워낙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좀 급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참 답답한 게 정부나 여당이 야당과 조금 경쟁을 한다거나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날짜를 잡은 것 같다. 다만 이 급하게 잡았다는 것은 좀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개혁도 뭐 개혁하지만 개혁을 넘어서 의료 대란으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에서 좀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당정 지지율이 지금 빨간불이 켜진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순방길에 올랐고요. 출국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서울공항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코 출국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 대표와 지금 악수하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아주 짧은 저 1, 2초간의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요.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괜찮습니까? 큰 성과를 내서 잘 다녀오시라. 이런 데 취지로 한동훈 대표가 하고 또 이제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며 악수하는 게요. 저 표정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아, 밝아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오늘 잠깐 아마 이게 한 것 같은데 목례로. 김건희 여사는 옆에서 이제 목례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상당히 일각에서 뭐 야당에서는 자꾸 이 갈등을 부추기는 원래 이제 전략적으로 상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실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뭐 짧은 순간이지만 표정도 밝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만찬하면 지난번에 못했던 독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독대를 해야죠. 독대를 해서 속의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웃는 인사지만 실은 굉장히 과거에 폴더 인사라고 해가지고 좀 한동훈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고개를 별로 숙이지 않은 채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폴더 인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굉장히 가볍게 하는 건데 그만큼 서로 간에 조금 긴장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둘이 그냥 툭 터놓고 몇십 년간 같이 검사 생활하던 분들인데
좀 국민들이 걱정이 하니까 둘이 만나서 소개말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좀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트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부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당정 만찬이 이루어지면 최근에 빨간불이 켜진 지지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지율 추이를 잠시 좀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입니다. 20%대도 이제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20% 초반에서 2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이라 그래서 윤 대통령 떨어져도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당은 올라간다 이런 추이였는데 이제는 뭐 커플링 같이 간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가 없죠. 대통령하고 이제 당 대표가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게 같이 지지를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제 그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이제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보통 국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는데 지도자라면 보기 싫은 현실도 봐야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지율도 대통령은 한 번씩 봐야 돼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하지만 지지율에 그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국민들한테 보일 때는 대통령이 전광판을 안 보고 뚜벅뚜벅 이제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론에 가는 걸로 모습은 비춰져야 된다. 따라서는 대통령이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보기에 나는 전광판 안 본다. 여론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뒤로는 이게 살짝 지지율 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보기 싫은 걸 보되 국민이 그걸 눈치 못 채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대통령 한 번씩 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다만 우리 국민 앞에서는 안 보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시라. 이렇게 결국은 보란 얘기네요. 살짝 보는데 국민이 눈치 못 채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살짝은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플링 현상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고민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 실망감, 그리고 뭘 좀 차별화도 할 줄 알았는데 차별화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친하게 잘 융합도 못하고 어정쩡한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은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의료 개혁이라는 건 뭘 해결해내야 되는데 해결도 못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얼마 전에 뭐 음악 DJ 하면서 뭐 과감하게 필요하면 절박에서도 뛰어내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본인의 심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대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똑같다. 차라리 어차피 미래가 안 좋을 거 강하게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나가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확실하게 관계를 풀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마 기회가 앞으로 반등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어정쩡한 리더십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정 갈등 문제에서만큼은 키를 쥐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거든요. 만찬 때 이제 대통령 마주할 텐데 어떤 카드를 좀 꺼내야 된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논의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2025년에 당장 이제 그 정원을 좀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관 차관 그 인사 문제 경제를 하자. 그러면 이게 어렵기를 끌어들이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실은 이제 당장 어떻게 내년부터 올해죠 올해 지금 모집하니까 이거는 이게 좀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 장관 차관을 바꾼다. 이것도 이게 또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아마 논의가 될 텐데 이견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좀 양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둘 다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른 방법은 이제 풀어봐야죠. 그 두 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변이 있어요. 예, 지금 뭐 여야의정협의체 꾸려보려고 한동훈 대표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단 전공의 대표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날조된 얘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신재호 전략기획부총장 얘기 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도 이거 뭐지? 좀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난 거는 뭐 확인이 됐고요. 예. 예, 확인이 됐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당 대변인 중에 한 분이 한동훈 대표와 그 박단 위원장 간의 그 소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좀 얘기한 것이 좀 불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난번에 한번 박단 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로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건 아니군요. 뭐 노력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여야 의정의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거의 8분 응선 정도는 와 있다. 다만 지금 정부의 태도 변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단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 날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단 대표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비공개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뒤로 만나거나 통화도 한 적도 없는데 대변인이 마치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무시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지만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진심을 가져야 된다.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나 노력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의료계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발표가 돼서 이미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못 후퇴시킨다라고 한다면 장관이나 차관 경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들이 결국 의사협회를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거부하면 국민들이 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좀 명분을 대통령실에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재호 부총장이 지금 8분 응선 넘었고 정부가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여야 의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5분 응선도 못 넘은 것 같은데요. 5분 응선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의사협회에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을 줘야 된다. 실리를 주거나 명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실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의사 증언은 해야 되는 것이고 꼭 명분을 주시고, 그 명분은 지금으로서는 경질밖에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찬이 뭐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정이 이제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또 내놔야 되는 책임감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은 굉장히 걱정했는데, 추석 연휴에 이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평소 연휴보다는 좀 줄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 원래 예고된 대란은 대란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대란은 갑자기 오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계속 걱정을 했잖아요. 충분히 대비를 했고요. 막 환자가 한 20% 가까이 줄었고요. 조금 전에 그 박단 전공의 대표요. 이런 분들이, 이면택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의사협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노사 협상할 때 노조위원장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노조위원장은 이제 대표권이 있어요. 따라서 그분이 딱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요. 근데 박단 이분은 그냥 전공의들이 뽑은 대표일 뿐이지 본인이 법적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전공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하고 안 한다 해서 이게 뭐 날조다, 이렇게 저는 말해서는 안 되고요. 명색이 대표라면 자기도 이게 더 좀 이게 중재나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을 명분, 그 카드를 누가 찾을지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광복 행보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자제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아, 그런가요?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네? 예.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제발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초보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좀 해봐야 된다. 네, 홍준표 시장마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도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래요. 왜 지금 나오셨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대통령이 과거 문자 20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사과를 해야죠. 명품백 사건도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음 행보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수사가 진행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매듭도 안 됐는데 또 나오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야당 대표라든가 김연경 여사에 대해서는 뭐 10만 원짜리 밥 먹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약 처방 받은 거 이런 것까지도 기소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나빠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이 굳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공식 행보를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꼭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진 공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사진도 이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은 그리고 뭐 굉장히 잘 나온 뭐 예쁘게 보이는 사진이잖아요. 국민은 대통령의 부인이 예쁜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움직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해하고 여당 지지자들까지도 불편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지율에 대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수사심의위 종결도 됐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 본인의 사과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없었던, 그러니까 뭔가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면 그럼 이게 언제 나와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났는데 지금 안 나오면 임기 끝나고 나와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파우치백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도 했고요. 아마 김 여사도 고민하다가 총선 때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기회가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지금 가장 가짜뉴스가요. 대통령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실제 거의 김건희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다. 이게 제일 가짜뉴스입니다. 원래 야당들이 공격할 때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허수아비고 최순실, 최서원 씨가 다 조정한다. 지금은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 이게 아주 잘못된 가짜뉴스 프레임입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국민이 뽑을 때 배우자까지 봐서 배우자 둘이가 선거운동합니다.
영부인도 선출된 권력의 일종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된 게 있나? 지금 공개 행보가 정무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우파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났으면 여론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합니까? 그게 전부 가짜뉴스 공세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활동하시라. 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김종인 의원도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 밀리가 만약에 뭐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자꾸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거기에 주눅 들어서 진짜 활동하면 떨어지나? 이렇게 가만 숨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뭐 좀 자중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예. 뭘 월권했길래 뭘 자중해야 되는데요? 아니 자살 예방의 날에 가서 자살 예방 그 캠페인 이게 자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뭘 했는데요? 뭐 월권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 다 가짜뉴스입니다. 예, 월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자살 예방 캠페인인 게 그게 월권입니까? 어쨌든 뭐 당에서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도부니까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론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안 예. 싸움이 있으면 예. 가정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에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을 정리를 해야죠. 집안조차도 정리를 못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 시찰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거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야당이나 국민에게 비판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여당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영부인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좀 그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총선 전에도 움직이고 지방선 전에도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총선 때 불리할까 봐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총선 끝나면 나오시고 또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 지지율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움직일 수는 있고 공식적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예. 최소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리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김우영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란 가면 뒤에 김건희라고 하는 실력자가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16년에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지금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한 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김경률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예. 씹었죠. 예.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정권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정권이 아니구나. 그걸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파악한 거 아닐까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막기 위해서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공범이나 이런 걸 거부한 거죠. 네. 단순한 광폭 행보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농단 프레임과 닮아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원래 야당이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상덕이 형이 다 한다. 예. 대통령이 헛수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가 다 한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 최서원 씨가 뭘 이렇게 국정농단 한 게 뭐 있습니까? 말 뭐 타준 거 말고 뭘 한 게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밝혀지잖아요. 재판 예, 과정에. 그건 좀 너무 주관적으로 단정하신 부분인 아니 것 같고요. 최서원 예.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그렇게 처벌된 증거 재판이 뭐가 나와 있냐 이거죠. 그때는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 허수아비고 예. 뒤에서 모든 게 최서원 씨가 다 조작한 것처럼 떠들었잖아 탄핵 국면에. 그게 증거로 밝혀진 재판이 뭐가 있느냐. 그럼 어느 재판인지 한번 밝혀보라. 저 민주당이 그걸 촉구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이 프레임 자꾸 배우의 대통령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뭘 했길래 국정농단을 다 했는지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살 예방 캠페인 가면 그럼 이게 국정농단 한 겁니까? 아니 도이치모터스
이거 결혼도 하기 전에 오래전에 이게 국정농단 한 겁니까? 그다음에 아버지 친구로 하면서 파우치백 던지는 거 다 무혐의 의견으로 다 나왔잖아요. 제 말은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아무 근거도 없이 뒤에서 여성이 마치 국정을 좌지우지 주무는 것처럼 뭐 척천무나 서태후처럼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런 게 정치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근거 없는 이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수가. 어쨌든 뭐 국정농단 프레임, 뭐 김건희 여사를 지금 뭐 최사원까지 비유를 하는 그런 공격을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이제 본회의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통과되더라도 또 거부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는데 계속 특검만 통과시키면 되느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야당 대표 수사 이제 그만 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만해야 돼요. 아니 정권 중반기가 넘어갔는데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자꾸 프레임 하시는데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특별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계엄을 계속 외치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계엄 대응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응팀 이름이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서울의 봄, 어떤 얘기인지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 하는 요구로 계엄 문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팀 플레이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네, 대응팀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서울의 봄.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건가요? 어떤 걸 대응한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게 계엄 괴담을 퍼뜨리는 거는요. 우리 60만 군인과 우리 전체 국민을 못 오가는 행위라 봅니다. 우리 60만 장병들이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따를까요? 요즘 이제 MZ 신세대 사병들이 위에 장군이 계엄하면 뭐 옛날처럼 군의 명령 절대 복종하니까 계엄 따를까요? 저는 안 따른다 봅니다. 벌써 그런 인터뷰들이 많이 놉니다. 군인들의 불만이. 요즘 군인들이 그냥 정치권에서 뭐 말도 안 되게 욕군도 안 되고 전시사변 아무것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군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60만 장병을 모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부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이게 방송이든 우리 YTN 나와서도 계엄 취소해라. 의원들만 과반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제부터 계엄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 그 서슬퍼는 전두환 대통령 때 서슬퍼를 때 그때 5.18 그때 계엄 전국 확장될 때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봄이 그때도 광주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이 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집권 기반에서 그때보다 지금 계엄 선포하면 국민들이 덜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더 훨씬 커졌잖아요. 국민을 믿으면 돼요. 저는 국민과 군인을 못 오가는 이런 게 괴담 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계엄 주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계엄에 대응하는 팀을 꾸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들여다보는 건데 서울의 봄 팀.
몇 명인지 혹시 취재해 보셨습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도 알아는 봤는데 아주 예. 극소수인 것 극소수. 같아요. 예, 지도부 예. 극소수인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떤 자료라든가 정보도 예. 공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다 생각되고. 뭐, 그럼 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인가요? 예. 본인께서 다 주도하시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예.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이미 심리적으로는 탄핵 상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맞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엄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주, 독선, 독재 프레임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보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언론에 정보를 좀 주셔야 저희도 좀 보도를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에 거액을 투자해서 논란이 된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거액의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의원은 가상자산 업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입법 로비 등 각종 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해 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과 10월 사이 위믹스 코인 20억 원 상당을 매수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99억 원에 팔아 2달 만에 8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를 전후에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에 유리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세는 관련 정책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김 전 의원의 행보가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김 전 의원이 결국 자신이 수혜를 보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해 충돌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1년 7월에 네. 가상자산 소득과세 1년 유예 소득법 이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해 충돌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게임머니 가상화폐 관련 게임 산업진흥법을 또 공동 발의했고 네. 지난 7월부터 코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이런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모태로 삼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쏙 빠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지만 국회의원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활용해 코인을 사고 팔더라도 막을 규정이 없는 겁니다. 정책적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은 빠진다고 할 수 있죠. 가상자산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라는 정책적 소문 자체가 워낙 시세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누락됐다고 생각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발행 관련 규제도 빠져 무분별한 코인 상장 뒤 먹튀 우려도 나온 상황. 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마저 더위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사상 처음으로 이 한가위에 열대야를 기록을 했고요. 전국은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는데요. 유례 없는 폭염의 기세에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오후 4시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펄펄 끓는 날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위와 싸워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소나기 등 비 소식도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요. 천고마비의 가을을 언제 탈환할 수 있을지 강남영 YTN 재난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가위에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한 건 이번이 처음 같은데 대체 올해는 왜 이렇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환경이 역대급으로 따뜻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바닷물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육지가 따뜻한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할 때는 많은 수증기들이 증발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아무래도 축축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게다가 태풍이 연달아서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갔거든요. 이전에 버빙카 태풍 이전에도 열대저압부가 태풍까지는 발달하지 못했어도 같은 경로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버빙카 태풍이 지나가고 또 플라산까지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무더위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전국적인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폭염이 끝나나 싶으면서 습도만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따뜻한 고기압, 수증기를 많이 품고 있는 이 따뜻한 고기압이 태풍을 좀 막아준 면이 있거든요. 네. 태풍을 막아주고 우리는 덕분에 더위를 느낀 셈이 되었는데 이제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막아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찬 공기하고 대립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곧바로는 식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하면 습한 상태를 아무래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가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해에 비하면 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좀 우리가 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더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가을을 경험하기 전에 찬 공기하고 대립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겪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찬 공기가 이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기압과 대립하는 이 시간을 비로, 어떠한 비로 또 어떠한 호우로 또 양상을 드러내지 않기를 주의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폭염이 길어지게 되면 가을과 겨울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올해 가을과 겨울은 예년과 어떻게 다를까요? 네, 지금의 여름 특성을 가을이나 겨울로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긴 합니다. 네. 당장 가을만 보면은 여름 특성이 좀 갈 수는 있겠죠. 수증기가 많이 증발해 있고 다른 해보다는 아무래도 좀 따뜻한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가을에도 겪을 수는 있어요. 올 겨울까지 해안과 대기의 구조가 라니냐 패턴을 완성해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라니냐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여름을 겪고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겨울까지도. 그래서 겨울 한파는 원래 이제 이 상태로만 보면 겨울에도 따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겨울 한파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찬 공기가 북쪽에서 잘 가둬지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남하하는 형태의 이벤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섞이면은 또 어떤 겨울을 만들어낼지를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은 따뜻한 환경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역대 우리가 겪었던 찬 겨울은 주변이 따뜻하다고 해서 찬 겨울을 느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많은 당황 상황들을 미리 좀 염두를 하면서 계절을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비 예보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많은 비에 뭐 돌풍, 천둥, 번개 등이 동반한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수증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무더위가 되었든 비가 되었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예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이제 호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수증기들이 어떠한 형상을 가져오는가를 미리 염두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증기는 단지 강수량을 많이 갖고 온다라고 하는 정도로서의 단순한 결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증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대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돌발성을 가질 수 있는 현상 자체가 돌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돌발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불안정을 갖고 있고요. 또 공간적으로는 곡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편차를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현상 자체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굉장히 무방비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양과 돌발성과 국지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조만간 우리가 겪게 될 상황은 아무래도 따뜻한 기단이 밀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갈 것 같지 않아요. 오랫동안 버티었던 고기압이기 때문에 상공기가 이제 가장자리에서 부딪힐 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고 좀 버티듯이 좀 밀려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속성까지도 현상이 쉽게 이동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같은 비가 양을 가지고 국지적으로 또 돌발적으로 내리는 현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피해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나기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로 우리가 그걸 이해할 게 아니라 지금 곧 있을 기단 대립의 과정에서 나타날 어떤 강수 현상을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소나기와 비는 돌풍, 천둥, 번개도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영 YTN 재난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뽑혀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못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해당 직원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만 일을 하러 온 학생이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학생 A씨는 학점이 인정되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시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했다며 회사 김모 전무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겁니다. 야, 너 한국 사람 아니냐? 예?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하나 시키면. 2달 뒤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A씨는 전무 친동생이자 회사 대표가 일 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에 기대는 상황입니다. 제 눈밑도 이렇게 푹푹 세게 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난 네 눈깔 파버리고 산재 처리해주면 돼. 난 돈만 주면 돼. 라고 하시고 그냥 대표님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뒤에서 보기만 하고 있고. A씨가 폭행 당사자로 지목한 대표는 이후 지방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 기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직원 사기를 북돋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넘게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A씨에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출장 갔다 와서 정리를 하고 갔는데 정리가 안 된 차가 있거나 더러운 차가 있으면 망치를 가져오라 해요. 진짜로 공장에서 망치를 갖다 드리면 차 유리를 망치로 다 부숴요. 그냥 차 정리 개판을 했다고. 경찰은 지난달 말 대표를 폭행뿐 아니라 욕설과 모욕 혐의도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취재진은 대표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그 후유증이 되게 많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폭행건 같은 경우는 좀 엄하게 처벌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전무와 대표의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자와 구매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10대 남성인 판매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 판매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 합성물을 구매한 24명은 모두 10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 판매자 2명을 추적해 각각 충북 제천과 경기도 용인에서 검거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범죄 수익금 1,0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도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고등학생 A양이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지휘법상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1월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A양은 보건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70년 전 병적 서류에 기록이 된 탈영 이력 하나만으로 6.25 참전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이 같은 고충 민원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당시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심의하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탈영 기록이 남아있던 지난 1945년 당시 군복무 중에 발병한 결핵으로 인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 부대 전출 명령에 제때 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치료 한 달여 뒤 군 병원으로 자진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이후 탈영과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 없이 군복무를 계속해 만기 제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A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부에도 이 같은 정황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가운데 10월 헌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의 출석 없이는 심리를 열 수가 없는데 국회가 임명하는 3명의 후임 인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잇따라 퇴임합니다. 오는 20일 이은혜 재판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대법원 지명 몫인 이은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공백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섭단체가 양당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박상용 검사 등의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열리고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족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후임 재판관 선출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후임 인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사실상 평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 헌재 마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추석 때보다 30% 정도 급증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을 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최대 전력 수요가 평균 70.3기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29.2% 높은 수준인데요. 여름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일까지 이렇게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도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단행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거시경제금융회를 열고 세계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중동 전쟁, 미 대선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통화정책 전환으로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대 한은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회를 열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외화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각 나라 상황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데다가 미국 대선과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 여파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비컷, B컷 얘기가 많았는데 한 번에 0.5로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들 많았었고요. 당초에는 0.5%포인트 내리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래서 0.25를 해야 된다. 또 반면에서는 이미 실기했으니까 0.5%포인트 B컷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연준의 선택,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였었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코로나19 터지고 2020년 초반에 네. 경제 무너지고 시장 무너지고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한 게 2020년 3월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4년이 넘었어요. 4년 6개월 만에 네. 금리를 내린 거고요. 그 사이 2022년에 가면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막 하다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또 무섭게 올렸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 속에서 이제 4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하라는 피봇이라고 하죠.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안 계속 몇 %, 오르나 이것만 하고 언제 떨어지나 했었는데 드디어 또 떨어지는 날이 오긴 오네요. 네, 네. 4년 넘게 걸려서 네. 드디어 인하는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고민도 깊었을 것 같은데요. 0.5%포인트 인하 폭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As I look, well, let me look at it this way. I don't see anything in the economy right now that suggests that the likelihood of of a downturn is elevated. Okay, I don't see that. You see growth at a solid rate. You see inflation coming down, and you see a labor market that's still at very solid levels. So I don't really see that, no. 네, 한 번에 0.5%포인트나 내린 걸 보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심각한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이야기 계속 들어보면 예. 미국 경제 괜찮다, 경기 침체 아니다,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방금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던 바로 그런 우려를 좀 이제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나쁠까봐 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다. 예방주사다. 예, 보장성 금리 인하다라는 예. 거를 이제 시장에게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네. 간밤은 일단 안 믿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물가와 고용을 봅니다. 즉 물가가 잡혔으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고요. 고용, 우리가 경기의 다른 말인데 이게 좀 나빠지거나 나빠졌다라고 하면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요. 앞서 물가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었죠. 예. 하고 지금 실업률에 나오는 것은 미국 경기, 고용 괜찮다 한 게 좀 불과 몇 달 전인데 지금 4%대 위로 치솟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가는 자신 있다는 표현도 했었고요. 반면에 고용은 좀 멈칫멈칫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빅컷, 왜 0.5%포인트를 예. 인하를 했느냐. 예. 실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준과 제롬 파월에게 왜 7월에 안 했어? 너 7월에 했었어야 그게 보장성 금리 인하지라고 예. 계속해서 비난을 좀 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좀 소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꿍 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내가 또 0.25에서 경제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일종의 선제적인 대응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에 또 내리나요? 네. 보통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예. 3, 6, 9, 12에는 예. 이제 이번에 금리를 하는 사람은 12명. 하고 전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표대 결론은 11대 1로 이번에 0.5%포인트 빅컷이 됐는데 19명의 연준 위원이 전체 모여서 이 3, 6, 9, 12에는 점을 찍어서 올 연말, 내년, 후년까지의 금리 수준을 아니 이 정도야라고 이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알려줍니다. 뭐 저게 절대적인 어렵거든요. 좀 보고 설명을 좀 점입니다. 해주세요. 저 점을 찍는 거예요. 19명이 나는 올해 말에는 어떻게 될 거야? 2024년 밑에 있죠. 2025년에는 이 정도까지일 거야. 2026년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계속 내려가네요. 그리고 어느 수준을 우리가 맞다고 봐야 되느냐. 예. 가장 많은 사람이 찍은 것들. 점이 가장 중간값이겠죠. 많은 쪽. 그래서 2005, 2025, 2026은 변수가 많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24를 가장 좀 신빙성 있게 바라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4.25와 4.5 사이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저게 정답은 아닙니다. 가령 6월에는 또 완전 달랐거든요. 달마다 바뀌기는 하지만 지금 9월 현재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말의 금리는 4.25에서 4.5다. 근데 지금은 4.75에서 5잖아요. 그럼 앞으로 두 번의 FOMC 회의가 남았는데 0.25, 0.25 정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점도표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게 점 찍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연준이라는 곳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이 우리의 한국은행이잖아요. 이 정도의 물가와 고용 수준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4년 넘게 걸려가지고 드디어 금리 인하 했는데 증시는 왜 그런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이 금리 인상기, 상승기에 오를까요? 금리 인하기, 금리 하락기에 오를까요? 주식이. 하락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해당 경제와 주식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버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오히려 거고. 반대로 해석을 맞습니다. 하는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금리 인하기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나빠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쁘지는 않은데 나쁠까 봐 내리는 그 보장성,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연준은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했었으면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놓치고 나서 9월에 지금 인하를 그것도 빅컷을 해놓고선 시장에게 이거 보험성 금리 인하야, 보정성 금리 인하라고 이제 일종의 설득을 하니까 시장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경제 나빠서 내리는 것 같은데 의심을 하는 입을 거죠. 의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준을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보면 빅컷 나오자마자 주가도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요. 금리도 완전히 떨어졌다가 가만 이거 아니잖아 해서 다시 올라가고요. 달러도 약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장 후반에는 다시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경기 지표들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또 뭐 고용 지표 나오겠고요. 또 ISM 뭐 소매자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까지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계속 요동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금융시장도 민감하지만 정치판에서도 아주 민감했습니다. 지금 뭐 대선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0.5%포인트 인하하다 보니까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뭐 금리 인하 인상을 아주 그냥 좀 단세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건 뭐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권이 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바라죠. 그래야 어쨌든 유동성도 돌고 뭐 경기가 살 테니까. 트럼프 캠프는 뭐 충격적이라는 표현가 저기 있었어요. 보시면 스티븐 무어 같은 경우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현재 집권당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자 가장 중요한 순간 모멘텀이 왔다라고 했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민주당에 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부터 이제 갸우뚱한 건데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그나마 숨통을 좀 트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기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일지 아닐지는 앞으로의 좀 시간이 주어지고요. 참고로 제가 통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 빅컷 올리다가 이제 인하를 했을 때 첫 침체 베이비 스텝으로 베이비 컷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0.5%포인트 컷을 할 때 거의 모들 때가 경기 침체에 왔고요. 단 한 번 1984년만 빼고는 빅컷으로 시작한 금리 인하기에는 여지없는 경기 침체였다. 뭐 이것도 확률이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니까 좀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파월의 발언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언제쯤 우리는 내릴까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하긴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의무, 책무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의 판단도 뭐 보고서나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물가가 떨어졌냐 아니었느냐, 혹은 뭐 고용이 좋냐 탄탄하냐인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더 봅니다. 뭔가요? 물가, 고용 말고 세 번째 환율을 봐야 돼요. 원화라는 통화가 뭐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요. 또 주요 통화가 아니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 특히 지금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금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계속 끌고 언급을 했어요. 매번 금통위 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1, 2번으로만 본다면 3번까지로만 본다고 하면 당장 10월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뭐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 이미 지금 2%에 와 있거든요. 미국은 2.5인데 우리는 더 떨어져 있잖아요. 경기요? 지금 아마 소상공인분들 100명 만나시면 100명 분 다 힘들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환율이 좀 걱정인데 지금 미국이 먼저 내렸기 때문에 또 오늘 원달러 환율도 뭐 우리랑 내려 확연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1,300원대에서 좀 머뭇거리고 멈춰주고 있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지표는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리가?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는 계속해서 특히 연초부터 본인이 스스로 금통위 회의 때마다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다. 집값 이거 들썩인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금리를 또 낮춘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 대출금리 떨어지고 또 영끌적 몰려오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창용 한흥 총재가 본인이 한 말, 본인은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때문에 통화정책을 항상 좀 붙잡고 있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은행은 일단은 그 본인의 그 1, 2, 3번으로만 일단 하고 가계 대출과 이 집값은 다른 이 정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래도 좀 어떤 정도 순리에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뭐 각 경제 전문가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컨셉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미국 내렸으니까 한국은행 10월에 금리 인하다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한은 총재의 발언과 스탠스가 이러다 그냥 또 한 번 동결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뭐 B컷까지 보신 분도 있는데 B컷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려면은요. 아마 또 한흥 총재가 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대출 규제 들어갔잖아요. 가계 대출이 뭐 가령 9월, 10월에 뭐 크게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만에 하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뭐 0.5를 넘어서 B컷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제 앞으로 한은 총재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본인이 그렇게 바꾸는데. 워낙에 이제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뭐 현실이고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한쪽에서는 또 대출 옥죄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막 대출의 자유화라든가 지금 대출이 금리로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한은은 통화정책의 길을 가고 이 집값 잡는 거와 대출 규제는 금융당국 또 하나 금융위라든가 아니면 뭐 국토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월이 고삐 풀렸잖아요. 8월 한 달 동안에 가계부채가 9조 원 넘게 7월에 7조, 6월에 뭐 6조, 5월에 5조 늘다가 지금 9월에는
상당 부분 좀 이제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당국이 대출 규제하고 DSR 2단계 실시하고 우회적으로 이제 금융권 압박해가지고 좀 깐깐하게 하라라든가 해서 뭐 전세담보대출 안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이기는 한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 착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 하죠. 나 추석 끝나고 할래, 추석 끝나고 집 살래 뭐 이런 상황이었고 역대적으로 보면 이 추석이 없는 다음 달에 거의 100% 대출이 또 앉는 것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9월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이겠죠. 이사 수요가 그때 몰리는군요. 내지는 대출 수요라든가 뭐 집 매매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글쎄 지금 9월에 잡혔다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 많지만 지금 너무 또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꼼꼼하게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 몰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기름 넣어야 할 경우가 많죠. 시내처럼 주변 주유소와 가격 비교도 쉽지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값이 좀 비싸도 주유를 당장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기름값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28원이었던 지난 12일. 중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유소는 휘발유를 1,870원에 팔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차를 댄 운전자들은 비싼 기름값에 놀랐지만 주유 등에 불은 들어왔고 갈 길은 멀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9만 원 입력시켜놓고 얼마나 1,500 얼마로 요새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쉬운 내가 지금 현재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이게. 같은 시간 고속도로 다른 주유소의 기름값은 얼마일까? 주로 1,600원대가 많았는데 가장 싼 곳은 1,533원. 리터당 337원 차이로 중형 승용차 기름통을 가득 채울 경우 23,000원 넘는 가격 차가 납니다. 운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렇게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의 상당수가 알뜰 주유소라는 겁니다. 지난 12일 현재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를 봤더니 가장 비싼 3곳을 포함해 10곳 중 5곳이 X오일 간판을 단 알뜰 주유소입니다.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도로공사가 동일가의 기름을 공급하지만 소비자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계속 가중될 경우에는 계약상의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평가 점수로 간접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업주가 마음먹고 값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알뜰 주유소에 간판을 걸고 일반 주유소보다도 더 비싸게 기름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뜰 주유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기름값 걱정 없는 편안한 고속도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가격 합리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2 흥행몰이에 이번 추석 연휴 관객 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 수는 466만 명으로 지난해 연휴 기간 311만 명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지난 13일에 개봉한 베테랑2는 연휴 기간에만 393만 명을 동원해서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이후로 내놓는 새 영화 미키 17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SF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얼음으로 뒤덮인 우주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미키 17은 설 연휴인 내년 1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내린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폴란드와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국가들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 전역에 치명적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는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그치자 군부대가 동원돼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구조하고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트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마에 갇혔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륙량용 군용 차량으로 주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홍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쌓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폭우 속에 구조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유럽 중부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과 시설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산불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소방관이 동원됐지만 역부족. Aqui ainda não viu ambiente, até porque a zona estão muito dispersos na zona e eles não ficam a todo lado também. Vamos contar com isso. 포르투갈 전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를 잇는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도 화염으로 폐쇄됐습니다. 유럽 기상위성개발기구는 산불로 인한 거대한 연기를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와 또 다른 한쪽에선 꺼지지 않는 산불을 동시에 맞닥뜨린 유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tragedy is not an anomaly. This is fast becoming the norm for our shared future. 유럽연합은 기후 붕괴라는 전 지구적 현실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며 과감한 수준의 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에이프릴 출신의 배우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학폭 가해자라고 해서 널 차단을 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풀었다, 미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자신의 학폭 피해를 고백하며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곽튜브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나은을 두둔하고 나아가서 이미지 세탁까지 도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결국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2차 사과문을 게시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곽튜브가 출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익 광고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이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음료 보관대에 있는 음료를 한 모금 들이마십니다. 이후 제자리에 놓더니 이번에 또 다른 음료를 이렇게 다시 마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한 남성이 다가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료를 또 한 곳에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장면은 명동을 찾은 대만의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상점 오염을 막기 위해 입장 전 음료를 놓고 들어가는 음료 보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음료 맡긴 분들 상당히 황당했겠죠. 바위 암석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화산이죠. 미국 하와이 섬 빅아일랜드에 킬라우에아 화산이 또 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어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위협이나 주민 대피는 필요가 없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때늦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미 캐스터. 네, 홍제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로써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5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이 되면 33도까지 올라서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제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때늦은 폭염은 가을 장마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찬 공기를 동반한 비가 내릴 텐데요. 마치 한여름처럼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폭염을 부추겼습니다.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 청주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내륙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 전남 해안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으로 가을 장마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매우 많은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가 넘는 가을호우가 쏟아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으로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찬 공기를 몰고 와 폭염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저녁부터 서쪽부터 비가 그치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